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오늘은 박지선 작가의 장편소설 루미너스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루미너스는 참 올 여름에 제가 만난 소설 중에서 굉장히 오래 읽은 SF 소설이기도 하고요. 500쪽이 넘는 소설입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SF 소설들이 수준이 되게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연장선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작가님과의 대담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작품의 무대가 통일된 뒤에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 된 건데 근데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통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전쟁이 있었어요. 2차 한국전쟁. 그 전쟁에는 좀 근미래에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로봇 병기가 대거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은 한국과 북한이 2차 한국전쟁을 벌이고 20년쯤 지난 그 다음이에요. 통일의 기쁨? 그런 거 없어졌어요. 왜냐? 통일세가 생겼거든요. 통일세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조금씩 식어가요. 북한 출신 사람들은 아직도 난민 취급을 받고요. 그래서 고철 처리장에서 일하고 학교에서는 일국 양제 체제의 성공에 대한 에세이를 강제로 써야 됩니다. 이 세계는요, 로봇이 교통 정리를 하고 로봇이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고요. 가정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그런 세상이 왔는데도 통일 이후의 아픔이 여전히 흐르고 있는 민족 상잔의 비극이 한 번 더 반복된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조씨 집안의 3남매가 나오게 돼요. 그 3남매가 벌이는 일이 이 소설의 주된 내용인데 그 주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직접 소설을 읽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에서 조금씩 펼쳐지게 될 겁니다. 루미너스는 영상화가 이미 결정된 작품입니다. 놀랍게도 드라마 파친코의 제작사인 미디어레스에서 영상화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 파친코 같은 멋진 시리즈로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작가님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내내 제 머릿속에 있었던 단어, 이거는 저는 대체라는 단어였어요. 이 소설에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요라든지 루이지, 모건, 스티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이 전부 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온 존재들이거든요. 소설 속에서 요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너희가 사랑하는 걸 대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소설이 특별한 건 카메라의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위로하라고 만들어진 존재가 쓸모를 다했을 때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 그걸 끝까지 따라가는 소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한국전쟁이 끝난 근미래의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작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노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올해 읽은 소설 중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소설인데요. 일단 배경 자체가 통일 한국이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로봇이 교통 정리를 하고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거기에 버려진 로봇 소년과 세 남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죠. 루미너스라는 소설입니다. 오늘은 루미너스 소설을 쓰신 실비아 박지선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작가님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훨씬 더 편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영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양해해 주시고 저도 이제 열심히 알아듣고 자막도 열심히 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박지선입니다. 미국에서 활동하면서는 실비아 파크로 지금 캔자스 주립대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확실히 이번에 루미너스가 지난달 여름에 이제 한국어판으로 나왔다는 게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대학에서 어떤 걸 가르치고 계신지. 영문학. 네. 야, 너무 문학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영문학을 가르치시면은 주로 어떤 걸 연구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speculative fiction이라고 SF하고 SF. 판타지 확실히 그거에 좀 전문가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주로 가르치시는 작가가 뭐 아서 시 클락이라든지 또 좀 최근 작품들도 많이 가르치게 되고요. SF 완전 전문가시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배우게 대학에서 많아요. SF를 가르치시면 전문가죠. 저도 많이 배우면서 가르친다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사실 실비아 박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외국에선 계속 활동하고 계신 건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름을 쓰시면서 왜 국내에서는 박지선이라는 한국 이름을 쓰시게 된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제가 원래 처음부터 한국 출판사에게 박지선으로 출간됐으면 그거를 미리 요청한 이유가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한국인 친구들까지 저를 실비아로 불러지니까 막 어느 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제 나를 지선이란 이름으로 부르는 분들이 결국 부모님밖에 없구나. 아, 그럼 또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나중에 세상에 떠나시면 그러면 그 이름까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그 느낌으로 뭔가 한국어판은 박지선으로 그 이름을 되살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영광이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 작가님의 이제 차기작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거의 한국어판에서는 여전히 박지선이라는 이름을 보게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설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앞부분에 감사의 글을 읽고서 좀 놀랐던 게 이 책이 원래는 어린이 책으로 구성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의 죽음을 겪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피터팬의 이야기다 이거를 깨달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소설 속의 요요도 딱 그런 존재잖아요. 왜냐면 12살의 화재로 큰아버지를 잃고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라지 않는 피터팬 같은 소년인 거죠. 이게 어린이 책이었는데 이러한 소설로 SF 소설이라고 해야겠죠. SF 소설로 발전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네, 아까 시작하기 전에 책을 언제부터 썼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이게 2020년 코로나 때 쓰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네, 6년이 걸린 책인 거죠. 네. 근데 그 책이 처음에 코로나 때 쓰니까 확실히 그 시기가 너무 외롭고 힘든 시기였더니 특히 제 전소설을 쓰다가 전소설은 그냥 결국에는 접어뒀어요. 이게 그거야말로 더 오래 걸린 책이에요. 그 책은 아예 그냥 화제시키고 그럼 이제 뭔가 새로운 슬레이스로 시작하기 위해서 어린이 위한 책을 쓰는 게 더 쉽겠구나 그런 착각을 한 거예요. 네, 어렵죠. 훨씬 어려워요. 훨씬 어렵죠. 네, 이 책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린이 위해 쓰는 책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쓰다가 또 특히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워낙 사람들이 되게 막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걸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참 기술로 통해서 외로움을 타겟을 하면서 줌으로 이제 사람들이랑 이렇게 연결시키고 싶지만 뭔가 더 멀어지는 느낌 통해서 책이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어른화가 된 거죠. 두 가지를 다 알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예전에 동화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도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출판사도 정신이 없는 출판사였고 써보니까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써도 동화처럼 되지 않는, 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 피터팬 얘기 되게 좀 궁금했는데 이게 아까도 부모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네. 이 책 자체가 부모님께 헌정되는 책이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께서는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엄마는 안 읽었대요. 왜 안 읽으시죠? 100페이지 이하이면 그러면 다음에는 읽겠대요. 이게 지금 페이지 수가 일단은 500페이지는 가뿐히 넘어가는데 그래요. 네, 요걸 100페이지 밑으로 정말 다음번에는 어린이나 짧은 동화 같은 거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지. 아니요, 동화는 절대로 못.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배경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이 소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배경이 통일 한국이거든요. 미래를 그린 작품 중에 통일이 나오는 통일 한국이 나오는 작품이 드문 것은 아닌데 일단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통일 한국을 그릴 때 일체의 낭만, 꿈, 긍정적인 어떤 낙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통일전쟁이라는 이름의 2차 한국전쟁이 한 번 더 있었던 거죠.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에 로봇 병기가 투입이 됐었고 그리고 통일 이후에 이제 북한 사람들은 난민 취급을 받으면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고철 처리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게 저는 뭐라고 할까요? 자조적이랄까? 너무 냉정하다. 냉소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소설 초반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일의 기쁨으로 폭발했던 것들이
통일세가 오를 때마다 통일세를 따로 받는 거죠. 그럴 때마다 차갑게 식어간다. 이런 문장이 있어서 아, 저는 작가님이 이제 통일을 소재로 하는 게 아니라 주제로서 다루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통일 이후가 무대였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배경을 아예 조차를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약간 범아시아?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자면 그 pan-Asia라고 해요. 그래서 pan-Asia 좀 먼 미래 같은 배경을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써다 보니까 뭔가 이게 아닌다시피 그 생각했던 그 순간이 블레이드 러너 그 새로운 영화 봤을 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극장에서 봤어요. 근데 극장에 봤더니 우선 옛날에 그 첫 블레이드 러너 영화에서는 주로 일어가 나오잖아요. 뭔가 그 윌리엄 깁슨 때문에 되게 미래는 뭐 일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80년대에는 그쵸. 그때 일본 경제가 아주 강했죠. 엄청났었죠. 네, 근데 좀 그렇죠. 그렇죠. 버블 경제가 터지면서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블레이드 러너 영화에서는 한국말이 나온다 보니까 아 역시 한류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도 근데 그 영화를 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라이언 가슬링이 이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되게 무너져 있으면서 근데 행운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그러면 한국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고 있는데 이 바탕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갔나? 또 그게 오히려 근미래에서도 뭔가 한국이란 나라가 되게 불안정한 나라인가? 특히 외국에서 살면서 우리 한국을 보면 뭐 물론 BTS, 한류, K-뷰티 그런 거 생각 많이 하지만 외국에선 되게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언제든지 북한이 공격을 할 수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다시 터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외국 친구들이 뭐 한국에 온다고 하면 오히려 부모님들 걱정해요. 혹시 북한이 공격할 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의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근미래에 바탕을 하면 꼭 한국을 보호하고 싶다. 그 미래, 한국이 있다는 거를 거의 증명하고 싶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일제시대 때 특히 한국이란 나라 이렇게 그 개념을 아예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랬었죠. 그렇죠. 일본은 또 자기 속에선 범아시아라고 하지만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냥 아시아를 일본어를 바꾸는 그렇죠, 거였잖아요. 그 힘겨운 역사를 생각해 보면 아 우리나라의 꼭 미래를 이 권리성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그럼 미래엔 북한은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통일한국이라는 배경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통일한국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니까 이 소설의 그 테마가 자체가 형제를 잇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와 북한의 사이가 형제를 잃은 거구나. 형제를 하도 잃어서 우리는 이제 북한에 대한 기억조차도 희미해져가는. 희미해져. 그래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민족 말살 정책 이런 정책을 당하면서도 한민족이라는 걸 잊지 않았는데 또 한편으로 체제가 바뀌면서는 북한과는 아주 멀어진 사이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아이러니를 좀 느끼기도 하고 또 이 작품에서는 이제 나라는 하나인데 통일이 됐는데 양제 체제예요. 그러니까 제도가 양쪽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류제가 이제 숙제를 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체제의 성공에 대한 에세이를 써야 되는 학교에서 그걸 요구하고 그게 아이들이 쓰는 숙제 한 줄로 이 체제의 균열이 표현되고 있다라는 게 되게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신 건지. 이거는 표현하려면 원래 그 나라 입장에서는 교육으로 national identity를 이제 지우는 과정을 어렸을 때부터 이거 시작을 하잖아요. 제가 이거 표현하려던 점은 이거였어요. 아, 통일 한국이란 그거를 생각해 보면 보통 독일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네. East, West Germany 그게 reunification 됐을 때 근데 문제는 독일은 그렇게 오래 우리만큼 오래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게 통일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는 그거를 예상하면서 제가 어떤 대학교 때 그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에서 그렇게 아예 마지막 기말고사 때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한국이 통일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그 생각 진짜 어찌 보면 이 감정을 완전히 빼고 로지컬하게 생각해보니까 아, 이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이 되게 힘들 거구나. 참 사람들도 전쟁이 일어나서가 뭔가 제일 복잡해지면서도 또 전쟁이 제일 이거 속도가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 제 자신이 되게 싫었어요.
외국에서는 한국하고 통일 한국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사람의 인생을 그냥 숫자로 reduce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연구하면서 어떤 미국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아예 북한하고 한국이 전쟁 나면 몇 명이 죽을까 막 이런 거 예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거 숫자로 맞아요. 나오죠.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아, 뭐 그거보다 몇백만. 어마어마한 진짜 이 폭탄이 서울에 이렇게 광화문 이렇게 떨어지면 몇 명이 죽을까. 핵무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책에 그렇게 아주 피눈물 없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냉정한 숫자로만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는 그걸 보고 아 이거는 내가 전쟁 돼서 쓰지만 근데 전쟁을 약간 게임 취급을 할 수는 없겠다. 특히 요즘 그 웹사이트에 가면 그런 거 있어요. 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떤 폭탄에 따라 몇 명이 죽냐. 또 그 나오는 나라들이 한국이 나와요. 특히 이제 그 핵폭탄 서울. 갖고 있는 네, 서울 뭐 이렇게 그렇게 그냥 그 숫자들이 막 올라가는 게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서울에 리틀보이가 떨어진다면, 네. 팬맨이 떨어진다면,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책에서는 그 시뮬레이션을 조차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 그 effect, 그 after effects of the war 그런 것 자체는 좀 캐릭터 통해서 그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근데 그 책 내에서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다 누가 졌다 누가 이겼다 그런 거에 떠나서 뭔가 그냥 더 심리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부분을 더 보여주고 싶었어요.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도 통일 얘기를 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여러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냉정하게 바라보면 전쟁의 시나리오를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 독일의 어떤 평화 모드가 있었던 시기에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작품을 보면서도 아 결국은 전쟁을 이제 상정하고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좀 감성적인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개천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서 민간인 대량 학살이 벌어진 곳이에요. 네. 이게 뭐 미라이 학살이라든지 네. 제2의 노근리에 비견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실제 역사에 있었던 그런 학살들을 미래의 가상세계에 겹쳐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I think in this book, what was very particular about my approach is that I felt that I had to honor history, but also at the same time, I wanted to make sure history is not forgotten. Because history is actually a form of storytelling. And I think what's really striking about history is that it depends on who's telling the story. So, 노근리, never mentioned in American textbooks. It's something that would only be preserved in Korean textbooks. So I think that's also that there's that extra meaning of preserving those events in history in English and telling it as a story. And the sad fact is that, especially now when we look at the wars right now with the Iran war and whatnot, we repeat the same mistakes over and over again. And I think we're seeing that with the US. We'll probably see that with all these other countries. And I feel that in order to write about the future, you have to draw from history. Otherwise, it's not grounded in the mistakes we've made in the past. 저도 들으면서 뭐 많은 생각을 해보는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노근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에서 자기들이 연구를 직접 하거나 하기에는 좀 뭐라고 할까요?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이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글을 쓰셨는지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근데 다만 이제 좀 궁금한 것들은 되게 많은데 한편으로는 신원석이라는 인물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개천 생존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북한 출신 밑바닥 인물을 피해자 서사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조카를 향한 그런 진심 이런 것도 좀 쥐어진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신원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Yes. So Shimon-suk is the sort of the antagonist of the book, but at the same time, I found him to be really fascinating because what you were asking about with the victim mindset, he would not think of himself as a victim. But because he doesn't think of himself as a victim, he can use the victim's story, 자유자재로. He can use it as he wishes. And I think that's why
in some ways, he's the character that's closest to, later I know that we'll talk about this character probably, June, who's the protagonist of the book. And Shin Won-seok and June are very similar. They're similar in personality, actually. They're both very performative. They use humor as a defense mechanism. So they use humor to hide their pain. They're very similar. And I think that's what made writing him really pleasurable, because he is a character who is just so like the main character, but they grew up in completely different circumstances. He grew up North Korean. He grew up as a refugee. He grew up with a disability. June also later has a disability as well too. So they're mirror images of each other, but they end up having very different attitudes towards society. But they're also very interested in society. I think Shin Won-seok is actually like very intellectual. He likes to think a lot about society. He likes to think about the unfairness of society, which is why even though he's a criminal and he commits crimes, he doesn't think of them as crimes. He thinks of them as adjustments, side effects of society. And when he looks at society where North Koreans are treated much worse than robots, he thinks of that as injustice, because he doesn't think of robots as alive. He thinks of his fellow North Koreans, his nephew. He looks at the people around him as alive, and their lives are more valuable than others. I think that's something where both him and June work with that concept. They have to think a lot about, is there a value to life? June, because he's a detective, and as a detective, when he's solving murder cases, especially when he's solving crimes committed against robots, he knows how much those cases depend on whether people attach value to those lives.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사실 준하고 신원석이 그렇게 유사한 인물로 그려지고 되게 다른 이런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이런 인물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전 둘째 준이라는 캐릭터가 이 소설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심장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 남성이고요, 참전 용사고요, 그리고 폭발로 인해서 몸의 78%를 잃고 이 바이오닉으로 완전히 재건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소설 초반에 이제 혼자 샤워하고 거울 앞에 이렇게 서서 이 순간을 기다렸다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던 몸을 얻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소멸이었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역설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트랜스의 몸과 사이보그의 몸을 겹쳐놓은 설정이잖아요. 이런 설정을 하신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So there's a book called Cyborg Manifesto that talks about the way we see gender and the way we see body is actually, it's a cyborg. It's a concept that's not drawn from just the biological, the blood and the flesh, but it's very much about performance. It's very much also about how people view us. And I think that's why, for me, when I look at June, his dream, and the dream I think of many people who are trans, is just being left alone. And for them to be left alone is to pass as, I'm not them, I'm one of you. So that's how I think it overlapped a lot with the fact that June as a cyborg, being a cyborg also means, passing. But the question is that in June's case, he's passing actually for robot instead of human, which is the irony. Because as a cyborg, he also has the perfect masculine body. So I wanted to capture the sort of the complexities of the emotions, the psyche that June would undergo, where he realizes that this is everything he wanted, as you mentioned. But at the same time, just because you wanted something doesn't mean you get what you envisioned. And your desires change, the way you feel in your body changes. So there's a gradation in terms of the dysphoria he's feeling. And I think that it made him think a lot more about, I love my body. I love the way I look. I look so masculine. Like, there was a moment where he looks at his arm and he's just like, the 힘줄. He's just like, look at this muscles. He loves it. By the same time, he doesn't feel like himself. And that's incredibly disorienting to him. And I think it makes him think about, if 78% of me is machine, then what does it mean about the way we look at robots and the way we treat robots? What makes them different from me?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준이라고 하는 인물의 어떤 말씀하셨던 기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든 오해받을 수 있는 인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78%가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로봇으로도 오인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본인이 이제 트랜스 남성이기 때문에 또 성별적으로 오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근데 이 작품을 보다 보면 준이 로봇으로 오해받는 것은 예전만큼 아파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별을 오인받을 때는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갈비뼈 사이에 얼음 송곳이 박히는 느낌이었다. 전 이 표현이 되게 물론 번역된 표현이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았었는데 근데 로봇으로 오해받는 것은 비유하자면 목을 간지럽히는 정도다. 그 감각의 차이를 되게 묘사로 아주 뚜렷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과 로봇의 차이에서 오는 그 오해보다 성별을 오해받을 때 느끼는 어떤 나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타격이 더 크게 온다는 표현이었잖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셨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우선 번역은 되게 잘했어요. I think it's because the tickle in the throat, that's the 간지럼. It's because it's like, that's sort of what he was trying to express. But it's because for June, while I was doing research, and I ended up talking to a lot of friends who were transgender, reading a lot of, and what I was really fascinated by is how spaces are gendered. And what I mean by that, a lot of transgender men join the military because the military is a space that feels extremely masculine to them. It upholds their masculinity. It affirms their masculinity. 증명을 하다. And it reminded me actually really sadly of the way, during World War II, when Germany and Japan were enemies of the US, a lot of like Japanese and German American soldiers joined the army in the US to prove that they're American. And so I feel that June, to go from the military and then to the police space, it's again that, it's him wanting to feel like he fits in this extremely masculine space. But what's really stressful about him is that a lot of those spaces are not very friendly toward women. And they may not be very kind, or there's a lot of that kind of friction or some of the unresolved sexism or misogyny in those spaces. And I think that it becomes wearing on him, that he has to pretend, he has to perform that he is just a man. When actually he's more than a man. He comes with like a bigger wealth of experiences as a transgender man.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던 거군요.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받거나 혹은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뭐 트랜스젠더라든지 뭐 반만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훨씬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작품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라이너님 게임하세요? 게임하죠. 네, 게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그런 거였어요. 준도 되게 그 게임하고 VR에 어떻게 보면 홀려갔잖아요. 거의 이제 그냥 중독자예요. 특히 이 세계에서는 VR가 워낙 중독성이 크니까 게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그거를 자기 몸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성별도 벗어날 수도 있고 또 특히 많은 게임들에서는 진짜 masculine, top masculinity를 그런 몸 자체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냥 이어가서 근미래든 먼 미래든 진짜 이 기술로 통해서 우리는 성별이든지 젠더 아이덴티티를 진짜 마사지 할 수 있구나. 저도 이제 뭐 요즘 아직 VR 기술이 그렇게 크게 발전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VR 게임 같은 걸 해볼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새로 나온 기술은 항상 맞이해보고 싶기 때문에 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내 몸이 아닌데 어쨌든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가오는 위협이 정말 나한테 다가오는 위협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좀 발전시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게임 같은 걸 할 때는 이게 흔히 아바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나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육체를 갖게 되는, 물론 그게 가상의 육체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작품에서는 그걸 많이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느낌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준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밥솥을 이렇게 안고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난민들이 가족들의 가장 소중한 유품 같은 거를 밥솥에 담아서 이렇게 갔다는 디테일이 참 아프게 나왔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I think that for that particular memory that June carries, this is what I meant by how when I wanted to write about war,
I didn't want to write about it in these factual, like cold, removed ways. Because for the people who actually participate in war, for many of them, it's not about the big picture for them. It's about their personal experiences. So for June, that memory is something he carries with him, which I think is mirrored in the fact that those refugees are carrying their most precious heirlooms in what is the center of the home in Korea, which is papsol. That memory is what he not just carries, because he doesn't carry it faithfully. He actually, as you might read in the book, he kind of edits the memory. He remembers differently until later on, that particular memory you're describing, it reveals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later in the novel. And I think that's part of what memory really is, because oftentimes we really uphold the truth. The truth is the most important. But actually, memory is very much about delusion. I think we should be allowed to carry pieces of delusion with us, fantasy with us, because it's kinder on ourselves. Sometimes the truth is too harsh. I think of that moment, with Old Boy, the ending of Old Boy, when he chooses to forget. Isn't that, in some ways, the biggest kindness he can grant, not only to himself, but also to his daughter?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올드보이의 결말도 그렇게 된 거지만 결국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은 다 미화되고 편집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과거의 나를 생각해 보면 그게 진실이라는 보장은 전혀 없고 가끔씩은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그때의 사건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펼쳐질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러한 어떤 기억의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지없이 준에게도 나타났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좀 보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진실을 대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드러났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막내 모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모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로봇 연인이죠. 스티븐을 만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10대 때 좋아하던 연예인을 배우 고요한이라는 인물을 본따서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둘의 로맨스가 이게 로맨스여야 되는데 뒤로 갈수록 점점 로맨스가 아니라 신문하듯이 변하더라고요. 특히 제 인상적인 대목들이 뭐였냐면 왜 날 만들었어? 하는 질문. 그리고 왜 내가 신을 믿도록 프로그래밍 했어? 저는 이 질문들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이 대사들은 이 피조물이 자신의 창조주에게 던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된 질문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SF 소설에서 많이 다루는 그런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모건과 스티븐의 관계 어떤 걸 그리고 싶으셨던 걸까요? For me, the reason why I wanted to really write from Morgan's perspective is that, as you mentioned, there are a lot of SF stories, sci-fi stories, where we'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obot, asking, why was I created? And I think, again, like we mentioned, Blade Runner, the robots, there's that final climax where the robot finds the creator and then interrogates the creator. But what I wanted to show is how careless the creator is, how silly and how selfish and petty her reasons were for creating him this way, which is just to fulfill her desires. She modeled him after her favorite Korean actor because she really wanted to look like that Korean actor. But she didn't think it through because then she realized that if he looks like that actor, she can't take him outside. And then she ends up actually isolating him even more. And a lot of those questions that come up in Steven is because he's isolated. He is purposely cut off from society. He's removed from other robots. He's also confused because she made him to be her boyfriend. But then she realized that, actually, I'm kind of embarrassed by you. I can't actually date you. It looks like I failed in romance. And so he's confused that in terms of, I've been given this purpose, but now you've taken this purpose away from me. And I think that's one of the biggest differences between human and robot. Because humans are born without purpose. We can have purpose thrust against us, especially, let's say, you're born in a family and your parents want you to do something. They want you to become a doctor or a lawyer or take over their company. But you can reject that purpose. Humans are born without purpose, and that's the scariest thing in the world. But it's also the most freeing. Robots are created for a purpose. I think any robot we design, it's made with a purpose. No robot is made without a purpose. Their role is decided beforehand for them. And that's why I think it's incredibly frightening for a robot to not have a purpose or to be denied that purpose. And that's why I think when Steven starts asking those questions, it becomes quite dangerous. 이게 왜 되게 재밌는 질문인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갖고 태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로봇은 확실한 목적이 있는 거니까 뭐 연인 로봇이든 혹은 뭐 전쟁을 위한 병기로서의 로봇이든 태어날 때부터 그 직업과 역할이 정해진 채로 태어나게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이제 종교적 질문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결정론적으로 나도 뭔가 어떤 목적이 있어서 어떤 그분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난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데, 그거를 인간과 로봇의 창조와 창조됨의 관계로 풀어내는 게 저는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Yes, I really wanted to explore religion through robots because I think we do live in a society where religion has lost a lot of influence on us. In English, we call that a disenchanted society. We no longer find wonder and awe through religion the way people used to in the past. And instead, we've replaced God with machine. We've replaced God with technology. Technology is now our religion. We spend much more of our time in the day enthralled with technology. How many of us actually spend probably easily 10 hours just staring at the screen? So this is now what we are worshiping. And I think particularly when tech billionaires are talking about immortality, they're talking about transhumanism, they use a lot of religious terms for that. And I think it's so fascinating that if we have replaced religion with technology, then what if technology itself becomes more religious? 좋습니다.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 로봇을 이제 우리가 피조물로서 만들고 살아가는데, 일단은 제가 가진 의문은 우리가 로봇을 계속 만들게 된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에 의해서 연예인 닮은 사랑하기 위한 로봇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라이너님은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도 네. 지금 이제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화제가 되고 제일 먼저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의 관심도 거기로 이렇게 집중돼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생활에 편의를 주는 로봇들이지 않나? 그러니까 욕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편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아예 편의를 먼저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LLM이 되게 이 책이 제가 끝냈을 때가 2024년. 아, 그렇죠. LLM 생각해 보면 2024년에 끝내서 이제 이게 2025년에 출간됐더니 그 사이에 너무 사회적으로 이게 변한 거예요. 저는 딱 그 책 나오기 직전에 이제 막 특히 이제 인터뷰하려 할 때 이런 얘기했거든요. 내가 얘기하는 AI는 SF 속의 AI다. 현실 속의 AI가 아니라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제 책에 나오는 AI는 이거는 어차피 뭐 근미래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 먼 미래일 수도 먼 있겠다. 미래일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그게 기술이 발달하는 것보다는 제가 더 놀라웠던 점은 사람이 AI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VR도 솔직히 좀 걸릴 것 같잖아요. 그 VR가 그 정도까지 되는 게. 하지만 저는 참 제일 놀라웠던 거는 사람이 얼굴도 없는 LLM을 연인을 취급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진짜 이런 AI가 얼굴까지 있고, 근데 얼굴도 너무 좀 크리피하지 않고 진짜 인간처럼 생긴 AI면 와, 우리는 진짜 너무너무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AI가 원래 특히 미국에서 SF는 sentience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AI가 언젠가 sentient 해줄 수 있나? 인간처럼 생각을 할 수 있냐? 근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LM이랑 이렇게 기대는 거 보면 우리는 AI가 sentience가 없어도 괜찮아요. 맞아요. 본인이 자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감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AI한테 화내고 싸우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막 화를 내요, AI한테. 너는 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냐고. 그렇게 화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미 감정적 교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상대방은 반응이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 신호를 우리는 반응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 근데 AI는 그거 그냥 너무 잘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특히 제가 요즘 되게 치매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잖아요. 치매. 그래서 AI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원하는 로봇 형태가 그거잖아요. 결국은 노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로봇들이 그게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도움이 되겠다. 그런 희망을 갖고 두고 그렇게 AI가 발달하면서 무서운 점도 많지만 나중에 내가 은퇴해도 다행히 로봇이 내 몸을 챙겨줄 거야. 그런 생각을 두고 되게 뭔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치매 상태인 사람일 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되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럽죠. 네, 치매에 있는 사람은 현실감이 무너지는 게 보이는 그렇죠. 게 인간한테는 특히 그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로봇의 입장에서는 그 현실감이 무너져도 그거에 적응을 너무 빨리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인간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어차피 다 우리의 현실감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로봇은 그 현실감을 그냥 바로 물들이면서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관계가 되는 거죠. 굉장히 유용한 물건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작가님도 AI를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이메일이요. 이메일을? 특히 제가 그 한국어로 번역해달라 할 때 너무 잘 쓰게 돼요. 번역할 때. 네. 그래도 어떤 감정적인 교류는 하지 않으시나 봐요. 아니요. 철저하게 어떤 도구로서만. 특히 제가 학생들 가르치잖아요. 음. 그래서 학생들 가르칠 때 제일 걱정하는 거는 AI로 글 쓰는 거. 또 그걸 걱정하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는 게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쓰는 건데 AI에 더 넘길수록 그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은 특히 픽션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학생들이 글 쓰는 게 어렵다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AI로 하면 글 쓰기가 너무 쉬워져요. 그렇죠. 그냥 이런 거 고쳐라, 이런 거 써더라,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내뱉잖아요. 바로바로 나오죠. 근데 글 쓰는 과정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책이 6년 걸렸어요. 글 쓰는 과정이 되게 어려운 과정인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그런 그 스태미나를 안 키운다는 것 자체 그게 되게 두려운 것 같아요. 제 학생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운동으로 치면은 남이 대신 운동을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건데 내가 발전시켜야 될 운동신경이나 뭐 근육 같은 거는 전혀 발달하지 않고 그냥 결과값만 딱 나오는 그런 거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들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미 시대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굳이 근육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다른 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세계에서 로봇이 정기 점검하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정기 점검을 이제 세차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심리적인 혼란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세차라고 표현하는 게 저는 굉장히 잔인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정확한 감각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기계를 굉장히 기계로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쓰게 되신 건가요? 필립 K. 딕에서 K. 딕. 그 책 제목이 그렇잖아요. Do androids dream of electric sleep? 음. 에즈모브에서도 그걸 물어보잖아요. 로봇은 꿈을 꿀 수 있나? 음. 꿈이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착이잖아요. 우리가 잘 때 내가 회복하는 게 그거를 약간 정리해 주는 거. 우리가 경험을 이제 기억으로 담는 거. 하지만 그거는 몸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강제로 세착하는 건 또 다르죠. 그래서 그 스티븐 그 로봇의 입장에서 세착으로 하려던 그 표현력이 그게 나온 거예요. 제가 원래 차 운전하는 거를 되게 늦게 배웠어요. 특히 이제 뭐 서울, 뉴욕 그런 대도시에 사니까 오히려 차가 있으면 너무 비싸서 그냥 대중교통에 의지하다가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 다른 주로 이사 가면서 나 이제 도저히 차 없이 못 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늦게 운전하는 것도 배웠고 근데 그때 그걸 배웠어요. Automatic car wash 통해서 오히려 차에 그 페인트에 흠집이 되게 잘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세척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로봇의 입장에서 그것도 비슷한 거죠. 그 흠집을 이렇게 생기면서 되게 과격하게, violent하게, 되게 잔인하게 정리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로봇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그거를 정하는 거잖아요. 너는 이런 기억들은 쓸모없다. 너는 이런 욕망들은 쓸모없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없애겠다. 그런 게 되게 무섭다고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세척으로 그런 표현력을 썼어요. 어떤 표현이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자동세차, 특히 이제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자동세차 너무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돌리는데 근데 차를 아끼시는 분들은 그 약간의 흠집 나고 이런 걸 못 참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차는 그래도 겉면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아니죠. 로봇이 갖고 있는 기억의 아주 섬세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거를 자동세차 돌리듯이 과격하게 돌리게 되면 아무래도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런 표현이신 거죠.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되게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 약간 자동세차 돌려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검사들이 나한테 필요한 걸까? 이런 일률적인 검사들을 쭉 봤는데 분명히 나는 방사능 피폭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이 자동 세차의 그런 상처랑 비슷한 거잖아요. 피폭 당하는 거 정도는 상관없고 일단 보자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요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리제랑 요요 얘기인데 저는 이 소설에서는 제일 빛나는 관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롤로그에서부터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리제는 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는 소녀였고 그리고 폐기되어 있는 전쟁 병기 안에서 요요를 발견합니다. 뱃속에서 발견한. 이것도 되게 전 상징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되게 좀 놀라웠어요. 인삼사탕을 건네고 요요가 그 껍질을 이렇게 리본처럼 해서 올려놓고 종종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피어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넌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잖아요. 이 데비가 이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기계의 도움 없이는 걸어갈 수 없는 아이가 몸은 영원하지만 불멸이지만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이 로봇이랑 짝을 이루는 순간이거든요. 이 순간을 그린 기원이 어디서 시작됐을지 궁금합니다. Tha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novel, even when it was a children's book. I think it's the meeting between Ruijie and Yo-Yo. I knew the novel would begin with that, and I knew the novel would end with that. It would end with them as well. And the reason why it was so meaningful for Ruijie is that because she has an illness that robs movement in her body, she's used to having people look at her with pity. She's used to having people think that she needs help. And she's used to thinking, especially because robots, as we mentioned, they're made with a purpose. So for her, meeting Yo-Yo, who's a broken robot, he's a broken robot in a junkyard, it saves her life in some ways because she feels like she's met someone who wants to get to know her without helping her. She gets to help him. She gets to feel strong. And at the same time, he represents a future for her because when she looks at him, she thinks that the only way for me to fix my body, because she's still thinking her body in terms of its breaking. As you just mentioned, when you're in the hospital, it's incredibly dehumanizing. Even when the people in the hospital can be kind to you, it's a dehumanizing process of thinking that your body is just a machine too. That it's a machine that's wearing down, that's breaking down. You can't exchange parts for it. That dehumanization that she feels is why I think she feels such a empathy and immediate connection with Yo-Yo because he himself has been thrown away for having a broken body. But at the same time, she thinks of him as the future because she doesn't think of Yo-Yo as a robot. She thinks of him as a cyborg. Because a cyborg isn't just human and machine blended together. In her mind, because Yo-Yo acts so human, she thinks he can't just be a robot, he has to be a cyborg.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어떤 관계, 연결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한 게 그런 거였어요. 프롤로그에 보면은 요요가 자기 목 뒤에서 선을 뽑아서 루이지에를 충전시켜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은도 자기 목 뒤에 선으로 로봇이랑 동기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두 사람이 사실은 같은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다. 그 두 존재가 연결되는 방식이 같다. 이거를 처음부터 심어두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처음부터. I think that connection for me is very interesting because when Yo-Yo decides to connect that line to her, and I think later June actually mentions that you don't need the physical line because it's kind of old technology. Like, especially nowadays, we can airdrop, we can sync, but using that connection is to ask also for permission. To say, I want to connect with you. Can I receive your permission? And that's what Yo-Yo does every time when he connects with Ruijie in a really intimate level. And again, I think it's that sense of she feels she's given agency in a way that agency has been taken away from her, especially as someone who's losing control of movements in her body and has to eventually use a wheelchair. So that connection is intentional, but I think what's interesting is that from June's perspective, he also sees that connection as a little bit more dangerous because he knows that connection can also cause emotional pain.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거였어요. 그러한 어떤 방식, 그러니까 되게 방금 올드 테크놀로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선으로 이어지는 그런 방식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직접적인 방식이죠. 직접적이고 오래됐고 이런 방식들이 더 인간적이라고 느끼시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도 왜 인간끼리도 교류를 할 때 옛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스킨십 하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 이게 맞다 이게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인간의 교류 방법이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Yeah, I think that it's so weird that nowadays we feel a lot of rejection when people call us. When a friend is reaching out and they text, texting is totally normal for us. But if they suddenly call us, we're just like, why are you calling me? And a lot of times I know people who just reject calls. They just say, like, just text me. And I think that's so fascinating that we now want that distance because we feel a call is an intrusion. And we've now trained ourselves to think of hearing someone's voice is an intrusion. Instead, we have to schedule it in advance. If we schedule a call, then we can have a great time. But I wonder, as society, shouldn't we accept that spontaneous connection is truly human? Because it's going to become more and more rare as we embrace technology in our lives. 알겠습니다. 좀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는 이 소설에서 제일 어둡고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로봇에게 가해지는 폭력입니다. 이 소설에서 제일 무서운 곳이기도 한데 분노의 철창이라고. 매주 금요일마다 돈을 내고 로봇을 두들겨 부수는 곳이죠. 여기에는 창고 바닥에 로봇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 로봇들이 전부 여성용이에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잘려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대형 가위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리고 준이 그 전쟁 회상을 할 때도 비슷해요. 소녀 모습의 헤일로를 이렇게 굉장히 잔인하게 송전선에 묶어놓고 팔다리를 제거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소설이 어떻게 보면 로봇 이야기의 외피를 입고 있고 로봇 이야기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어떤 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성 혐오라든지 로봇을 향한 폭력이 젠더화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주제였는지 궁금합니다. It definitely developed. It went in that direction. I was thinking more about how a story of robots, speculative fiction, reflect the best and worst parts of humanity. And as I was exploring these different options, studying and researching, I found out that way back in 2013, Interpol managed to bust, they caught 1,000 or more pedophiles. It's like a huge pedophile ring. And they managed to catch them using an avatar of a child. And the avatar looked like apparently a 10-year-old Filipina girl, and her name was Sweetie. And when I saw that article, I was just so disturbed by it because we're using a artificial image, but this image was, as we now know with deepfakes, this image is drawn from real life people. Like this image didn't come out of nowhere, but it's still fake. It's a fake avatar, it's an outlet for humanity's worst impulses. So when I decided to write about these robots looking like women, but they also look like children, it's because in society I wanted to show what the worst of technology can do to those who are deemed the weakest of society. So the weakest would be women and children and the ones who can be exploited through technology. I think that's also why when I decided to write about this, the darkest scene in that book, I wrot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ldren. So it's not in the perspective of the adults. It's the children seeing this, and that was intentional because for children, they don't understand. They see the violence, they know it hurts, but they don't understand why these particular people were targeted and what it means to grow up. And I think that's also why we have a character, one of the police detectives, who feels just terror of bringing in a daughter into this world. And that was from talking to a friend's father. He's a retired NYPD detective. And he talked about, when he was going to have a child, he wanted to make sure the child was a boy. Because something about seeing the worst of human impulses, he wanted to bring a child into a safer world, but that world doesn't seem available from his perspective, from his experiences. 하신 말씀들 들어보면서 참 어려운 생각이기도 하고 또 이제 되게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로봇이 폭력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준한테 루이가 나오잖아요. 그가 이제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야. 번역이 그렇게 됐는데 What a Wonderful World 이거죠. 이거를 부르면서 캠퍼스 사람들을 깨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서 또 죽어가면서도 그런 노래를 부르는 장면에서 아 이게 나를 위로하려고 부른 노래였구나. 이거를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그 대목하고도 연결된다고 보면 될까요? I left it open for interpretation, but
That for me is a crucial turning point in Jun's character. Because Jun, up until that point, he grew up with a robot brother, Yo-Yo, and he loved that brother. But because he has a really complicated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who made the robot, he feels that, he loved that brother, that he loved Yo-Yo. And when Yo-Yo disappeared, that caused him so much pain that he had to turn that love into something fake. So he tried to convince himself, I lost my brother, but that brother was never real. He was just a robot. He was a robot made to perform love, to pretend to love me. And therefore, the pain I'm feeling is not real. I need to let go of that pain. I need to bury it. I need to move on. But when he decides to interpret Louis' last moments as a moment of comfort, which is love, a moment of care, this is Jun giving himself permission to love something that's not alive. Because then he realizes it's not that we can only love things that are alive. Rather, it's because we love them, they become alive for us. 그렇군요. 엘리 이야기도 좀 여쭙고 싶어요. 이게 편의점에서 산토끼 노래를 딸기로 바꿔서 부르던 아이였는데 이 등에 도깨비 문신이 있고요. 담뱃불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담뱃불로 지진 자국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은 도대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 주인은 화가거든요. 김선덕이라고. 그 화가가 그 흉터를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캔버스에 옮겨서 그려요. 그리고 실제로 엘리랑 같은 색 스킨을 사가지고 그걸 스테이플러로 고정시키고 담뱃불로 지지면서 그거를 그대로 그림으로 남기거든요. 흉터를 그림으로 남겨서 보관하는 형태의 사랑 혹은 표현, 어떤 예술적인 표현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Yeah, I think that so Kim Sun-duk is a painter, but she's also a North Korean painter. So she carries with her, because she's quite older too, she carries with her a lot of painful memories of the war and the reunification. And at the same time, what I find her character to be really interesting is that she's a very successful painter. And she also knows that her being a North Korean painter it's occupying a certain role in society. And for her, when she adopts Ellie, and because she literally finds Ellie in a adoption center, which is kind of like the way we find animals, pets in adoption centers. She adopts Ellie because she sees so much pain in a robot that is not designed to carry that pain. Because Ellie is also a really old model. It's a very rudimentary, a very sort of basic model. So she brings Ellie home, and I think the way she decides to take Ellie's scars, really, and paint them, it's a fascinating combination of both honoring that pain, but also exploiting it, which I think is what artists do. Artists, when we take pieces of other people's in our lives, because our lives are so intertwined with other people, we are both honoring and exploiting what is incredibly intimate. That's why some people say 작가 친구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는 자들이 이제 상처를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거를 이제 예술로 만들려고 하는. 근데 모든 예술가들이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배우랑 얘기를 해봤는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대요. 자기가 너무 슬퍼서 막 울고 있을 때 문득 내가 지금 어떻게 울고 있지? 내 표정이 지금 어떻지? 이게 궁금해서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슬픔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인간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예술가로서의 표현하고 싶은 자신 사이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맞아요. There's a writer called Lori Moore. She's quite a famous short story writer. She's had many stories published in The New Yorker. And one of her stories is about a mother dealing with a child who becomes really, really sick, really, really ill, and is hospitalized, and is implied that it could even be terminal. So she drew that from her own experiences. She was going through the worst experiences ever as a mother, a child who could die from an illness, but she was taking notes because she knew that would become a story. So she wanted to make sure to capture every moment of that experience. And her husband looked at her as if she was crazy. 그게 어쩔 수 없죠. 작가들은 그런 게 또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고 중요한 경험이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술가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술한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일 것 같고. 저는 몇 가지 이제 궁금한 것들이 남았는데요. 이 작품에 대한 얘기는 다 여쭤봤고 결말 부분에 대한 질문도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을 읽으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작가분께 다 여쭤보면은 너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문제를 풀고 이럴 때도 너무 빠르게
정답지를 보고 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언어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영어로 쓰셨잖아요. 지금도 답변하실 때 영어가 훨씬 편하고 더 유창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기가 쓴 소설을 번역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 번역된 루미너스를 보는 거하고 직접 손으로 쓰신 영어로 된 원고, 피와 땀이 들어가고, 정말 저는 제가 글 쓸 때는 다 쓰고 난 원고를 보면은 좀 속된 말로 좀 토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기분이세요? 그러니까 안 읽어봤어요. 안 읽어봤어요? 잘 손이 안 가던가요? 네, 네. 제 소설을 읽으면 진짜 구역질이 나요. 아, 네. 이런 거 고쳐야 됐었는데 막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고. 못 보죠, 못 보죠. 근데 그게 소설의 그 매력인 것 같아요. 소설은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그 형태를 진짜 보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주로 썼을 때가 그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시기에 그거 어떻게 보면 Will and Testament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한국어 판으로 나왔다는 게 진짜 아주 되게 영광이면서 저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특히 제가 이걸 썼을 때 물론 영어로 썼지만 전 한 번도 이거를 미국 독자들 위해서 썼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오히려 한국 독자들 위해서 썼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그 근미래 한국 배경을 썼지만 그 근미래 한국은 제가 한국을 잘하면서 그 기억에 되게 세세하게 담은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바로 한국 독자분들은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티븐이랑 로버트 그 유명한 뭐 배우인데 어떤 배우인지도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짐작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짐작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재미로도 제가 썼고, 그리고 뭐 예능 프로그램도 되게 한국적인 것도 썼고, 저는 그런 걸 되게 즐겼어요. 되게 한국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약간 조금 더 전통적인 느낌의 한국이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2026년의 한국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과거에 약간 세기말 느낌의 한국의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지 않나. 네, 맞아요. 제가 일부러 그 느낌이 약간 향수 같은 느낌이 더 그게 제 목적이었어요. 특히 준하고 모건 입장에서는 어릴 적 시절이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은 캐릭터들이라서 그래서 그 한국의 바탕도 뭔가 이게 미래적인 바탕보다 옛날 한국 같다? 그러면서 로봇이 있고 미래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군요. 언젠가는 읽어보시겠죠? 작품을. 왜냐면 저도 이제 옛날에 쓴 소설들 같은 거 못 보거든요. 네. 이거는 너무 창피하고 내가 이런 걸 썼다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 숨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한 커플만 이겨내면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라이너님의 옛날 모습을 되게 귀하게 여기서? 느껴야죠. 네, 여기서 봐야죠. 그렇습니까? 아무튼 한 번쯤은 읽어보시기를 네. 저도 권하면서 작가에게 작품을 좀 읽어보세요라고 권하는 이게 맞나 싶은데, 그리고 처음 듣는 거네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아무래도 지금 저희 채널을 보는 독자분들은 책도 좋아하시지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블레이드 러너 얘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아까 뭐 여성형 로봇들이 파괴되고 이런 부분에서 저는 블레이드 러너의 이미지도 많이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한국의 어떤 요즘 SF 소설이나 SF 작품 중에서 인상적으로 보신 작품이 있었는지. 네, 제가 일부러 책을 썼을 때 로봇 관한 스토리는 피했어요. 예를 들어 블레이드 러너도 이 책을 끝낸 다음에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일부러 그렇게 지적한 이유는 뭔가 제가 AI하고 로봇을 쓰지만 그 현실감을 약간 좀 주려면 현실적으로 AI의 연구를 봐야겠다. 옛날에 물론 에지모프하고 필립 K. 딕 그런 걸 많이 흡수했지만 아까 얘기했던 전개양의 꿈을 네. 꾸는가.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좀 흡수해서 이렇게 쓰긴 됐지만 소설 쓰는 도중에는 좀 오히려 피했는데 끝낸 다음에 뭔가 이제 저는 특히 한국 SF의 참 매력적이면은 딱 그 근미래도 너무 자연스럽게 다루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정보락 작가님하고 그 김채엽 작가님도 되게 뭐 먼 미래도 그런 스토리도 있지만 그런 단편도 있지만 대신에 좀 그 감정이 되게 모던하면서도 지금 사회적인 한국 사람들이 더 이해하고 더 뭔가 와닿는 그런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서 전 그게 되게 참 한국 SF의 매력이면서 또 한국 SF하고 한국 장르의 특징은 장르 믹싱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거의 뭔가 큰 advantage이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 생각을 해요. 이제 근미래 특히 한국 SF가 좋은 작품이 많다 보니까 그거를 보다 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능청스럽게 마치
정말 이렇게 된 것처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루미너스를 쓰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작가님에게 아이작 아시모프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 아지모프랑 연관이 좀 웃긴 점이 옛날에 제 아버지가 연구가 교수거든요. 그 아이즈맵 영화를 봤어요. 그 아이로봇이라고. 아이로봇. 네, 윌 스미스가 출연하면서 그 영화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완전 망했죠. 네, 그 영화를 보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는 그거 보면서 아 이거 내 에세이를 써야겠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에세이를 되게 열심히 작성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 고등학교 때였는가? 근데 그때 저보고 그 에세이를 읽어달래요. 그래서 그거를 출간할 때마다 거절당할 때마다 저보고 읽어달라고 했어요. 고쳐달라고. 이거 영어로 쓰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 15번이나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에세이가 출간 안 됐어요. 아, 출간 안 됐군요. 네. 궁금한데요. 아이로봇에 대한 어떤 얘기가 담겨 있을지. 네, 그래서 제가 옛날에 yaz으면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그 에세이 읽고 약간 트라우마 받았어요. 어떤 종류의 트라우마일까요? 그냥 계속 매번 로봇이 꿈을 꾼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제가 오히려 그런 생각도 많이 든 것 같아요. 아 우리 아버지가 되게 굉장했던 점은 그 옛날에도 인간이 점점 더 기계화되는 거를 눈치를 챘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거는 스마트폰 전이었거든요. 그때도 그거를 눈치를 채서 그렇게 열광 있게 그 에세이를 썼는데 근데 뭔가 too ahead of his time이라고 하죠. 그 영어로는. 아무튼 아시모프에 대한 기억과 네. 인상은 그런 아이로봇의 실패와 15번에 걸친 에세이 강제 읽기 뭐 그쵸. 이런 것들이 점철돼 있군요. 저는 확실히 아즈모프의 가장 큰 그 인플루언스가 그런 것 같아요. 아즈모프가 그 Law of Robotics를 그걸 제조했잖아. 그 three laws of robotics. 하지만 저는 아즈모프에 제일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아즈모프가 로봇을 쓸 때 로봇은 변하지 않는다. 그 점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를 들어 아즈모프 시리즈 중에 형사 로봇이 있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그 데니엘. 네. 네, 데니엘이라는 로봇이 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좀 감동적인 부분이 나중에 데니엘이 거의 한 1000년 지나도 자기 형사 파트너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감동 먹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로봇이란 게 기억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감정적이지 않을까? 감정적이다. 우리는 그 기억이 희미해지고 기억을 결국 편집하기도 하고 근데 로봇은 그걸 생생하게 어찌 보면 진짜 보존할 수 있구나. 그게 참 로봇이란 게 그래서 그 소설도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A robot never forgets.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이면서도 그러면서 참 큰 영광이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저의 친척분들이 어른분들이 이제 다 노인이 되셨거든요. 네. 근데 항상 만나서 얘기해 보면 되게 옛날 기억을 얘기하세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항상 같은 상황에서 웃고 같은 타이밍에 되게 행복해 하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억이란 게 그런 식으로 인간의 감정에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로봇에도 똑같이 적용하신 게 아닌가. 그렇죠. 기억이란 게 결국에는 로봇에서는 memory is something that you preserve perfectly. Though as we saw now with ChatGPT and LLMs, they seem to forget things really easily. They seem to hallucinate very easily. But maybe as AI develops, their memory will become more perfect. Even though memory can be manipulated from the outside with deep fakes and whatnot, the memory that they have will be preserved perfectly. But for humans, because memory is so malleable, memory is actually time for us. So for the elderly who think of these older memories, it's because in those memories, time is flowing differently. Time is slowing down in a way that is precious. I think in reality, time just moves so quickly. It's very ruthless and merciless. And that's why I think memory is not immortality, because a lot of this book is also about death and immortality. We think of immortality as a solution to death, but I think the solution to death is memory.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될 때가 됐는데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혹은 뭔가 궁금하신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혹시 책 마무리한 다음에 감정이 뭐였어요? 제일 크게 느꼈던 거? 아, 저는 이거를 마지막에 보고 나서는 좀 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위로를 주려고 하는 작품이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좀 한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엇일까?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결말을.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를 주려고 하는 작품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 작품을 보고 위로를 받으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 하나로 감동적이었어요 라든지 슬펐어요 이렇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의 정체가 뭐지? 하고 갈무리하고 생각해보고 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감정에 좀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그런 결말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족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습니다. 이 소설은 잊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다. 아까도 기억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작가님은 이 독자분들을 위해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 책이 독자들에게 어떤 책으로 남았으면 좋겠는지 그런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정, 특히 제가 왜 감정으로 물어본 이유가 작가로서는 엔딩이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부터 엔딩을 먼저 결정을 하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또 엔딩이 뭐 이게 이미지로 끝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음악을 생각하면 그 엔딩 노트가 뭔가 또 그 노트가 그게 어떤 점으로 남겨져 있는가 그런 걸로 의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그 제목이 루미너스인 것 같아요. 그 빛이라는 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되게 눈이 띄면서도 그러면서 특히 제가 딱 썼을 때 멀리서 이거 바라보는 그 빛이 그 장면이 그렇게 끝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빛도 자체 참 핵폭탄처럼도 생길 수 있구나. 되게 두려운 이미지로도 생길 수 있구나. 그래서 무서운 이미지라는 것도 그러면서 감동적이면서 희망 줄 수 있는 이미지 그 둘 다 이렇게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결국 그게 우리가 로봇의 관계가 그걸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과연 독자분들이 어떻게 읽으실지 그리고 이제 결말을 보고 어떤 생각하실지 너무 궁금하고 이 영상을 보시고 책을 사서 읽어보신다면 꼭 감상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작가님께 전달을 해서 우리 독자들은 이렇게 읽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루미너스 박지선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